뾰로로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날씨가 말이죠. 하루밤 사이에 진짜 겨울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추워? 내일은 더 춥다네요.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지금 군복무 중인 배우 차은우 씨 동생이 AI 연구원으로 활동한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죠. 그땐 그냥 사진 한 장 흐릿하게 나온 거 소개해드렸는데 보세요. 와, 한 유튜브 채널에 강연 영상이 올라왔던데 자, 동생 이동휘 씨 셀럽들을 악플로부터 보호하는 AI 시스템을 기획했다고 하는데 근데 진짜 형만큼이나 진짜 거짓말처럼 생겼습니다. 예,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예, 김하은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영상부터 달립니다. 자, 용인 상하동 별다방입니다. 1시간째 저러고 있습니다. 종 내려 인간하신 임혜림님. 자, 지난 토요일 제주행 비행기에서 촬영했습니다. 천안 이랜드 물류창고 화재 연기가 구름을 뚫고 저렇게 하늘 높이 올라왔네요. 세상에 하신 김현식님. 자, 김양초등학교 57회 전북 마이산 다녀왔어요. 박현숙, 박형숙, 이점순, 옥혜선, 정인석, 오래오래 살자 하신 강옥희님. 자, 얼마 전 조화받을 곳이 없을 때 누구든 연락을 달라는 법무법인 화원의 오정환 변호사님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최근 할머니 상을 당하고 갑자기 생각나서 혹시나 연락드렸죠. 거짓말처럼 이렇게 조화를 보내주셨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제게 말이죠. 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신 서온결님. 세상에 저런 일도 있네요.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보죠. 연예인 집인지 몰랐다. 자, 지난 주말 배우 나나 씨 집에 강도가 들었다가 검거됐다는 소식 정말 모두를 놀라게 했었죠. 자, 나나 씨와 나나 씨 모친이 직접 맨몸으로 제압을 해서 검거를 했지만 크게 또 다쳤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나나 씨 어머니께서 다쳤다는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네, 그제 오전 6시쯤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배우 나나 씨의 자택에 30대 남성이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준비한 사다리를 타고 베란다에 올라가서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간 이 남성, 흉기를 들고 집안에 있던 나나 씨와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협박을 하는 등 강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나나 씨 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입히기도 했는데요. 나나 씨 모녀가 직접 몸싸움을 해서 맨손으로 남성을 제압한 뒤에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3사람이 모두 다쳤다고 하고요. 특히 나나 씨의 어머니는 심하게 부상을 입어서 의식을 잃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의 범행 동기 단순히 생활비 부족이었습니다. 나나 씨의 사생팬이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특정 연예인의 집이라서 이걸 노리고 범행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나나 씨가 영화 전지적 작가 시점 출연 때문에 특공 무술을 배웠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걸 떠나서 상대가 이렇게 흉기를 들었다는 점에서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죠. 이게 무술을 배우고 안 배우고 하는 것과 위급한 상황에서 저렇게 대응할 수 있는 건 사실은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 범인 범행 장소를 물색하다 그냥 문이 열린 걸 보고 확인하고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나나 씨 집이라고 상상을 못했던 그런 상황인 거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나나 씨도 그렇고 어머니도 많이 다치긴 했는데 지금 경찰에서는 협의를 해서 이 정당방위로 이렇게 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강도에 대해서는 강도 상해 혐의로 영장을 신청을 했고요. 법원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발부를 해줬습니다. 지금 나나 씨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절대적인 치료와 안정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소속사 측에서도 계속 좀 말을 아끼고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예, 기사님 소리 꺼주세요. 자, 2살 아이를 안고 택시를 탔더니 엄마가 말이죠. 자, 택시 기사가 이런 오디오를 들려주더라.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치료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잠갔어요. 그녀가 만졌습니다. 천천히 아래로요. 시선이 따라갔습니다. 저는 침을 삼켰죠. 그녀가 누웠습니다. 자, 저희가 최대한 순화해서 지금 틀어드렸는데 이거 딱 봐도 19금 같습니다.
네, 지금 이게 성인용 오디오를 지금 틀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울산 동구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제보자가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가 겪은 일인데요. 함께 집으로 가기 위해서 도로에 정차해 있던 중에 택시 탑승했는데 1분 뒤에 택시에서 이런 영상, 이런 오디오가 나왔던 거고요. 그 오디오 내용 자체는 선을 넘었다. 아마도 좀 성인용 오디오가 아닌 걸로 추측이 됩니다. 택시 기사가 70대 남성인데요. 이게 지금 사실은 별건 아니지만 좀 무서웠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저걸로 또 어떤 위해를 가하진 않았지만 또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 봉변당할까 봐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이 김하은 아나운서 이건 고민할 것도 없이 그 검은 속내가 빤히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보자가 이 해당 영상을 본인의 SNS에 올렸는데 여러 누리꾼들의 반응이 상당히 지금 눈길이 가요. 성인용 오디오가 맞는 것 같다면서 나도 택시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분들도 계셨고요. 요즘 7, 80대 어르신들이 많이 듣는 콘텐츠다라는 댓글도 많이 달렸다고 합니다. 제보자 경찰에 신고할까도 고민을 해봤는데 집이 어딘지 아니까 이 택시기사가 집으로 이제 갔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보복이 두려워서 일단 사건만장에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참 별놈의 인간들이 다 있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자, 공원 한복판에서 저주입니다. 자, 대낮에 공원에서 포착된 소름 끼치는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공원을 산책하다 우연히 목격한 어느 수상한 모습. 자, 나무 밑동에 꽂혀 있는 수십 개의 나무 화살들. 자, 그 끝엔 노란색 종이도 함께 말려 있어요. 자, 그런데 가까이서 봤더니 헉! 종이 끝에 간신히 보이는 저것은 사람 얼굴. 아, 조선왕조 궁중 비사도 아니고 이게 무슨 흉측한. 네, 정말 좀 소름 끼칩니다. 서울 송파구의 어느 주거단지 인근 산책로에서 제보자께서 목격하신 상황인데요. 산책로 옆에 큰 나무에 저렇게 어떤 분의 사진에 수십 개의 화살이 꽂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살 끝에는 또 노란 종이가 있었대요. 그 종이가 또르륵 말려 있는데 그 말린 종이를 또 또르륵 풀러보니까 빨간색 무슨 글씨가 있었답니다. 추측건데 무당들이 누구를 저주할 때 쓰는 그런 주술 부적이라는 것 같아요. 이걸 한번 그냥 빼보려고 또 노력을 하셨대요. 근데 어찌나 깊게 꽂혀 있는지 뺄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거 뭐 과학적으로 검증된 게 아닙니다만 당하는 사람도 이걸 보는 사람도 기분이 너무 나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여러 차례 목격을 했다고 하고요.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눈, 사람 사람 눈 보이죠. 아마도 여러 차례 예전부터 이렇게 했던 걸로 보이고 구청에 신고를 하긴 했는데 한번 처리하긴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또다시 반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가 저 나무 위치가 CCTV가 딱 포착되기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범인이라든지 사람을 찾기는 어렵다고 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저 옆에가 주거 밀집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막 다니는 곳인데 저런 행동을 계속 반복해서 한 번 쏜 거 아닌 것 같거든요. 매일 와서 한 번씩 쐈을 것 같거든요. 반복에 충격적이라고 합니다. 한 번에 쏠 수도 있겠죠. 예, 양 변호사님. 네. 저거 좀 동양 철학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철학을 그런 데 갖다 붙이지 마시고요. 이런 거를 이제 불능범이라고 법학으로는 이름이 있습니다. 범죄로 볼 수는 없지만 애초에 시험부터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처벌은 못하지만 근데 적어도 이런 정도가 돼버리면요. 받는 사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제 내 몸이 찔리는 거 못지않게 정신적으로 충격이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단순한 장난으로 보이지가 않잖아요. 이거는 뭔가 혐오나 뭐라고 해야 될까? 위험 조장, 불안감 조성 이런 걸로는 적어도 처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드라이기로 구석구석입니다.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아침 동네 헬스장을 이용하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랑 비슷한 시간대에 자주 마주치는 50대 아주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샤워를 하고 나오시면 수건으로 닦은 뒤에 공용 헤어드라이어로 몸 전체를 말리시더라고요. 머리부터 시작해서 겨드랑이, 배, 다리, 심지어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헤어드라이어로 아주 바싹 말리고 가십니다. 처음 봤을 땐 이러다 말겠지 하고 넘어갔는데요. 마주칠 때마다 매번 헤어드라이어로 온몸을 구석구석 말리고 계신 거예요. 결국 헬스장 대표님께 말씀을 드렸고 바디 전용 드라이어까지 따로 구비를 해놨는데 그 후로도 정말 한결같이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얼마 전 참다 못해서 제가 아주머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랄라랄라랄라. 아주머니 혹시 저기 보이세요? 저거 바디 전용 헤어드라이어 있거든요. 봤어요. 아세요? 아 근데 왜 이걸로? 참, 내가 좀 습관이 돼서 그런가 이게 편하네. 아니 뭐 별 상관없잖아요. 아주머니는 그 이후에도 전혀 눈치 따윈 보지 않고 계속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하시는데요. 아니 그냥 제가 개인 헤어드라이어를 따로 가지고 다녀야 하는 건가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저만 혼자 예민한 건가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아줌마입니다. 어머 이 아가씨 진짜 짜증 지대로다. 내가 드라이기 주둥이를 내 몸에 갖다 대요. 멀리서 물기만 말리고 있구만. 겨드랑이에 하든 엉덩이에 하든 뭐가 불쾌해. 하여간 유난이야 동그라미. 오, 그 연기를 하시고 동그라미를 드셨어. 야, 다음 사람들이야. 다음 사연자입니다. 저기 아줌마 드라이기를 아줌마 엉덩이에 대고 말리면 왠지 찝찝하고 묻은 것 같거든요. 너무 불결해. 그러니까 제발 헤어 전용 쓰지 말고 바디 전용 쓰라고요. 제가 유난인 게 아니라 아줌마가 배려가 없는 거 X. 양 변호사님. 이런 경우를 좀 당하셨나 봐요. 당한 게 아니라 저는 약간 놀랐어요. 여성분들도 이런 분들이 있구나 싶어가지고 꼭 그 뭐 공중 목욕탕이라든가 그 피트니스 센터 가면 꼭 그런 식으로 못 말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정말 쥐어 패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 감정을 느끼는, 그래서 저는 공용 비치된 헤어 드라이기를 아예 못 써요. 그런 분들 때문에. 그래서 그게 몇 년이 반복되다 보니까 얼마 안 됐어요. 바디 드라이기라는 게 아예 따로 등장하기 시작한 게. 그런 분들이 하도 항의를 하니까 그게 쓴 거고요. 가면 경고문들도 붙어있어요. 헤어 드라이기로 그런 거 좀 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은 굉장히 불쾌합니다. 왜 동그라미를 들고 그래 이 사람들. 와, 양 변호사님이 쥐어 패고 싶다는 말을 한 정도로 놀랐습니다. 자, 일단 김하은 아나운서 짧게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바디 전용 헤어드라이어까지 구비를 해놨는데도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배려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반론이 궁금합니다. 얘기 잘해요. 아니. 가만 안 있을 거야. 아니 저는 피트니스나 운동하는 곳에서는 그러신 분을 본 적은 없는데 이 사우나 같은 데서는 좀 있거든요. 그런데 사우나 가면 드라이기 되게 많고 좀 이제 그러실 때는 어르신들이 조금 그렇게 쓸 때가 있는데 사실 그거를 굉장히 불쾌해하는 사람들은 전 또 못 봤어요. 쓰든지 말든지. 말을 못한 것뿐이에요. 나는 그냥 옆에 가서 다른 드라이 써야지 뭐 이러지. 그거 그 드라이기도 누군가 그렇게 썼을 거야. 네 잘못했습니다. X로 바꿔 빨리. 박 변호사님은 한 칸 멀리 떨어져 계시니까 편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좀 말씀 드릴 건데 남자 목욕탕에 가면 많이 쓰는 저만 그러나 저는 뭐 그래 쓰진 않지만 쓰는 거지 말해. 일반화가 쓰는 것 같은데? 되어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어. 발까지는 이제 가능하지만 중간 쪽으로는 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그거를 아주 건장하기는 뭐 하지만 이거 한다고 해가지고 엄청 머리는 뭐 안 더럽습니까? 똑같죠. 따져보면. 사람 기분이란 게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그러니까 정신적 피해란 게 있어요. 본인도 하면 되는 거죠.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실지 저희 궁금해요. 가족 여러분, 노을 초코 집사님 끔찍해요. 레베카님 불쾌해요라고 말씀 주셨고요. 네. 권동원님께서 더러운 것도 더러운 건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다음 사람이 못 쓰지 않냐고 또 다른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사반 제보 메일, 제보 카톡 많이 연락 주시고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터치. 이건 그냥 정수기가 아니에요. 풀터치 기능이 탑재된 정수기죠. 디테일하게 조절하고 자주 사용하는 옵션은 즐겨찾기로 한 번에. 정수기가 참 프로페셔널하죠? 그래서 이름도 코웨이 아이콘 프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그냥 정수기가 아니니까. 계속되는 혁신, 코웨이 아이콘 프로. 그냥 소금이 아니다. 간의 밸런스는 딱 맞추고 나트륨도 지방도 더블로 줄였다. 이게 킥이었네. 디솔트 에이징으로 햄을 만들었다. 리챔의 천재적 발상, 더블 라이트. 더블로 맛있네.
하우스는 역시 모던 하우스. 새로움이 시작되는 하우스, 모던 하우스. 이렇게 복부해진 얘기는 할게요. 일단 다른 사람이 없어요 지금. 지난 6월 인천의 한 찜질방에 눈을 감고 자거나 쉬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란 사람들이 쳐다보면 아무 일 없다는 듯 자리를 뜨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를 반복했는데요. 민폐를 넘어 범죄에 해당되는 행동인데 대체 이 남성은 왜 이런 행동을 한 걸까요? 예, 보통 저희가 이제 습관적으로 저런 사람들 보면 민폐 유튜버 막 이렇게 호칭을 해왔었는데 범죄고요. 저는 악질 유튜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자, 교수님,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찜질방에 뭐 하러 갑니까? 쉬러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쉬고 있는 사람 귀에다 대고 이 짓을 해요. 그러니까요. 지난 6월에 있었던 일이고 밤 늦게 거의 정오가 다 된 시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인천 계양구의 한 찜질방에서 이 30대 남성이 사람들이 자고 있으면 그 옆에 가서 악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잠을 깨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뭐 20분 이상 했대요. 그런데 더 어이가 없었던 건 이 사람 손에는 휴대전화기가 들려 있었고 제목은 찜질방에서 자는 손님 다 깨우기라는 라이브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좀 유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신태일이라는 가명으로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한테 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쳐다보면 내가 가수 지망생이라서 성대 결절이라서 목을 좀 풀고 있는 거다 뭐 얘기하고요. 또 사람들이 보니까 뭐 구경 났어 볼 일들 보셔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조용한 찜질방에서 그것도 거의 자정이 다 된 시간에 저 짓을 해대니 당연히 손님들 항의가 이어졌죠. 찜질방 사장님도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 악질 유튜버의 친동생이란 사람 이런 말을 했다네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우리 형이 아파요. 자, 찜질방에 들어가기 전 BJ가 한 얘기와 경찰 출동 이후 동생이 한 얘기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이런 콘텐츠를 해왔던 새끼인데 근데 왜 내가 지금 징징대고 하기 싫어하냐. 나이를 먹었으니까 지금 33이야. 나이를 먹으니까 그냥 이런 게 하기가 싫어. 이제 그냥 피곤해. 왜냐면 이런 걸 하다가 이제 말싸움 또 나거든. 다툼 일어나거든. 막 그거에 막 혈압이 오르는 게 이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니 죄송해요. 저희 형이 좀 많이 아파요. 좀 정신적으로 많이 아픈데 유튜브 꿈나무인데 많이 아파가지고 너그럽게 조금만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저 죄송한 거 진짜 죄송합니다. 저는 업무 방해를 명백하고 너무 죄송합니다 진짜. 처벌해주세요. 자, 박 변호사님. 네, 지금 보면 들어가기 전에 행동들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본인이 했고 뭐 긴장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2012년부터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뭐 엽기 유튜브 같은 것들을 많이 했던 BJ 신태일 씨라고 하는데요. 이 경찰이 나중에 오고 나서는 동생이 혼내는 모습도 좀 있습니다. 우리 형이 지금 유튜브 꿈나무인데 정신을 못 차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이것도 촬영이 되는 걸 봤을 때는 이것도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추측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아마 처음에 들어갈 때 또 깍 소리 지를 때 그리고 뒤에 또 뭐 정신 이런 얘기 할 때도 다 영상으로 촬영되는 걸 봤을 때는 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 이런 부분으로 보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찜질방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대처하실 수 있는 거죠? 영업을 방해한 거잖아요. 업무 방해가 명백하고 이거 재판에 넘겨져서 벌금 7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재판부 보기에 이거 사실 관심 끌려고 인터넷 컨텐츠 만들려고 그렇게 만든 영상이고 게다가 이미 인터넷 방송 관련으로 형사처벌을 여러 번 받았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업주하고 찜질방 업주하고는
이 500만 원 해주고 합의를 했다는 점까지 포함을 해서 양형에 참작을 해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를 받았는데 사실 저거 쉬고 있었던 손님들 있지 않습니까? 예. 저분들도 폭행죄 피해자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직접 때리는 것만 폭행이 아니라 저렇게 귀 가까이서 청각에 자극을 줄 정도면 폭력이라는 게 또 법원 판례입니다. 자, 이자가 말이죠. 그동안 해왔던 방송들을 보면 그야말로 자극적이고 또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진짜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송 심의 규정상 저희가 그걸 미주알 고주알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진짜 이렇게 폐악질을 일삼았다. 일부만 준비했습니다. 잠깐만 보시죠. 이 글이 좋아요 15만 개가 넘으면 자동차 바퀴에 깔리고 지나가는 걸 영상 찍어 올린다고 했는데요. 15만 개가 넘었네요. 지금 저에겐 3개의 폭죽이 있습니다. 저를 향해 45발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락스 먹는 거 영상 찍어 올린다고 했는데요. 20만 개가 넘었네요. 락스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절대 저런 거 따라 하시면 안 돼. 뭐 그러시지도 않겠지만 그냥 저는 솔직히 진짜 그냥 미친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뭐 동생의 얘기처럼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지금부터 저희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저걸 보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이 유튜버가 2012년에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고 한 2010년대 중반에만 해도 가장 큰 인기를 누렸던 SNS 유명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한창 잘 나갈 때 국내 페이스북 팔로워 수가 1위였고요. 유튜브 구독자 역시 85만 명을 돌파했을 정도라고 해요. 엽기적인 콘텐츠, 이 호기심을 자극하고 자학적인 콘텐츠를 주로 다뤘잖아요. 변기물로 세수를 하거나 뭐 길에서 갑자기 소리 지르고 바닥 구르고 주변에 민폐 끼치는 건 그나마 약한 수위였고요. 앞서 보신 것처럼 뭐 차 밑에 깔리거나 자기 스스로에게 폭죽을 쏘거나 락스나 폭죽, 형광 등을 먹는 방송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자학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다수 올리면서 여러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영구 정지를 당하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많은 분들이 아까 정말 놀라셨을 텐데요. 그 락스 먹방은요, 조작된 걸로 실제로 식용유였다라고 직접 밝혔고요. 그 외에도 몇 년 전에 라이브 방송에서 폐암에 걸렸다면서 완치가 힘들다, 시한부다라고 밝혔는데 다음 날 이게 또 거짓말이었다라고 새롭게 밝혀서 큰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조작을 하니까 후원이 빵빵 터진다라면서 뻔뻔한 태도를 보였었던 유튜버예요. 그러니까 결국 좋아요 같은 게 쌓이면 시청자들이 막 호응을 많이 하면 광고 수익이나 후원으로 이어지니까 돈을 노리고 이렇게 위험한 콘텐츠를 진행하고 거짓말까지 하는 겁니다. 앞서 그 찜질방 벌금 700만 원 나왔잖아요. 그 찜질방 사장님하고는 또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줬다고 해요. 자, 그리고 각종 범죄로 13회나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저 짓을 계속하는 이유, 그걸 보고 좋다고 막 후원금을 쏴주는 인간들 때문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 그분들 이런 표현 쓰고 싶지 않아요. 네. 그 인간들입니다, 정말. 보는 똑같아. 사람이 문제라고 네. 봐야죠. 후원금이 있으니까 더 하는 것 같고, 심지어는 성범죄로 지금 재판 중입니다. 7월 달에 방송을 하나 만들었었는데요. 미성년자를 데리고 와서 뭐 돌림판 게임이라고 이제 본인이 지칭하고 했는데, 그 얻은 돌림판에서 뭔가 걸리면 벌칙 자체가 뭐 유사 성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방송을 했습니다. 결국은 미성년자 그 비군이 그런 행동했고 후원금을 한 57, 8만 원을 받았었는데요. 요거 자체가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유표 혐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경찰 체포가 됐었는데 여기서 조사 과정에서는 뭐 동의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선정적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는데 재판 과정에서는 이런 사실관계는 지금 인정하지만
그게 법적 검토는 필요하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한 상황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그 성착취 영상 보고 후원한 사람들도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요? 그럴 가능성이 좀 생겼습니다.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지금 수사를 경찰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그럼 단순하게 방송 보고 후원금 보낸 것도 그게 범죄가 되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지금 아까 벌칙 그 돌림판이라 그랬잖아요. 그 벌칙 돌림판에 구체적인 어떤 행위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대가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뭔가 성착취 행위라면 그게 좋다라고 돈을 보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경찰은 이거 충분히 성착취물 제작에 대한 방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좋다고 보는 것도 문제지만 거기다 후원까지 하면요. 성범죄 공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성범죄, 뭐 성착취물 영상뿐만이 아니어도요. 아 저런 자들한테 계속 이걸 후원을 하고 돈을 보내니까 더 자극적인 영상. 아예 뭐 벌금이 대수예요. 하루 방송하면 그거 하고도 남는 돈을 버는데 진짜 이 뚝 끊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실의 공용 PC에서 여학생의 사진을 조작한 딥페이크 이미지와 성적 표현이 담긴 글이 발견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는데 학교가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여고생들과 학부모들의 제보입니다, 양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8일이라고 하고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급 공용으로 쓰는 노트북 바탕화면에 옷을 벗고 있는 여성 그리고 그 여성을 성폭행하는 듯한 예고글 이런 게 올라옵니다. 문제는요. 그거를 이제 그 학생이 발견했는데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그 사진의 주인공이 바로 그 학급의 여학생이었던 겁니다. 다행인 거는 이 학생이 바로 이걸 교사에게 알리고 피해 당사자들에게 전달을 했는데 이게 알려지면서 이제 학생도 큰 혼란에 빠진 상황이긴 합니다. 다행히도 이 학생이 바로 교사에게 알려서 그 사진하고 이 예고글이 다른 학생들에게까지 알려지진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일단 확산은 막은 겁니다. 그 발견한 남학생의 빠른 신고로 말이죠. 자, 그날 노트북에서 발견된 사진, 글 어떤 내용이었는지 이 피해 여고생의 언니 얘기로 한번 들어보시죠. 파일 이름은 누드 이렇게 딥페이크 사진이 있었고요. 그 누드라는 사진은 열었을 때 그 친구가 원래 카카오톡 프로필로 올려놨던 사진이 있었는데 그거를 나체로 해가지고 그렇게 합성한 사진이 들어있었다고 했고요. 하나는 학번, 그러니까 읽어. 이게 메모장 파일 이름이었어요. 메모장을 열었을 때는 뭐 너를 어떻게 하겠고 어떻게 할 거고 그냥 성폭행을 하는 글이 써져 있었어요. 야, 충격이 컸겠는데요. 당사자들도 그렇고 그걸 목격한 그 학생도 정말 충격이 컸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삽화로 이 여고생 사진을 재현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걸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네, 실제 사진은 너무 수위 때문에 그대로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림으로 대신했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날 이걸 발견한 학생, 그 학생은 공용 노트북 바탕화면에서 새 폴더라는 이름의 폴더를 열었다가 같은 반 여학생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한 사진, 또 메모장에 다른 여학생을 지목해서 쓴 제목의 성폭행 예고글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이 사진은 피해 여학생의 SNS 프로필 사진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사진이었고 지금 삽화에서 보는 것과 똑같은 구도의 똑같은 포즈의 사진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이 피해 여학생의 얼굴이 있던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모습에서 피해 여학생의 얼굴이 합성되어 있는 모습이었겠죠. 이게 어설프게 합성된 사진이 아니고 꽤나 정교한 걸로 봐서 딥페이크가 아닐까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또 이 성폭행 예고글의 경우에는요. 이 피해 학생의 학번이 먼저 쓰여 있고 그 뒤에 읽어, 그러니까 이 학번의 학생 읽으라는 뜻의 제목으로. 너 읽어 이거죠? 네, 그렇죠. 이런 제목으로 올라와 있었는데요. 화학 제품으로 옷을 녹여버린 뒤에 성폭행을 하겠다거나 그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서 유포하겠다라는 협박성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래 내용은 이것보다도 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너무 높아서 저희가 최대한 순화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학급에서 이런 사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도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노란 액체 무슨 얘기인지 피해 학생 얘기로 직접 들어보시죠. 처음이 아니고, 네. 그 전부터 거울에다가 막 성희롱이라 그랬거나 욕이 적혀 있거나, 네. 계속 그렇게 된 상황이어서, 네. 제가 책상에 이제 거울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다가 이제, 변태면 네 아무나 다니지, 네 아무나 이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제 실내화 주머니가 있었는데, 거기에도 다 갈색하고 모르겠는 물이 계속 다 이제 있었어가지고 노란 갈색이었어요. 근데 예, 교수님. 네. 아, 참, 이 사건도 학급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딥페이크 피해를 받은 여학생, 그리고 이제 뭐 성폭행 글의 피해를 받은 여학생, 그리고 또 한 명의 여학생, 3명한테 일어난 일인데요. 이 여학생의 신발과 책상에 어떤 액체가 있었는데 그걸 나중에 보면 학생들은 소변인 것 같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또 이뿐만 아니라 같은 날 교실에서 사용하던 거울에도 뭐 변태 X라고 써 있고 또 수위 높은 성적인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게 뭐 이렇게 손가락으로 문지른 자국이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이 피해 학생들은 용의자를 떠올리고 있다죠. 누구를? 그렇죠. 동일인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사건이 한 3개 정도가 됩니다. 지난해 발생한 게 노란 그 액체 테러 사건.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 이 피해자들이 좀 겹쳐져 있기도 하고 여기서도 보면 소변이 맞다면 또 변태 X 요 메시지도 사실 같은 내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성폭행 예고하고 소변 테러 등등으로 보면 모두 성적인 내용이 담긴 내용이긴 한데 같은 학급에서 벌어진 것이고 피해 학생들이 계속 겹치는 거 봤을 때는 동일범이라고 추정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학생들 주장대로 동일범 소행이 맞다면 이게 이렇게 자주 벌어졌는데 이 사건이 왜 못 잡을까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이 노란 액체가 정말 소변이 맞다면 DNA 검사만 하면 사실 쉽게 잡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학생들이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는데 찾기 힘들 것 같다라는 답변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진만 찍어둔 뒤에 실내화를 버려버렸다고 해요. 경찰에는요?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노란 액체가 진짜 소변이 맞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피해 학생들은 그때도 지금도 학교의 대응이 적극적이지 않아서 불만인데 이 학교 측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있다라면서 이번 사건을 인지한 다음 날부터 자체 조사를 시작했고 관할 교육청과 경찰에도 신고를 했다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이번에는 경찰에 신고를 했으니까 좀 어떻게 실마리가 잡힐까요? 분명히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추측을 한다고 하지만 그게 막연한 추측으로 억울한 또 사람을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만 지금 수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여러 명의 피해자가 나왔기 때문에 빨리 잡긴 잡아야 되는데 이게 이미 아시다시피 그 컴퓨터에 이걸 만들게 되면 그 딥페이크 사진을 만든 생성 시간이 있고요. 또 글 역시도 썼던 시간, 수정 시간이 다 기록으로 남습니다. 게다가 그거를 이제 CCTV가 있으니까 이거랑 겹쳐서 확인해 보면 금방 잡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거 빨리 잡아야 되는 게 이게 피해 학생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있고 불안감에 두통에 불면증까지 지금 갖추고 있다라고 합니다. 학교에 나가기도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학생들 얘기가 또 다른 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빨리 법적으로 잡아서 어떻게 뭐 강력하게 처벌을 여부를 넘어서서 이게 단속이 된다는 걸 알아야 이런 짓을 하지 못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저희도 조심스럽지만 좀 추측을 해본다면 학교 내부인인 건 분명해 보이고요. 또 학생일 가능성도 좀 농후해 보입니다. 곧 꼬리가 밟히겠죠. 두 번째 사건 마무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한 가정집 거실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젊은 여성이 중년 여성의 다리를 붙잡은 채 바닥에 앉아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 중년 여성, 눈시울이 붉어지지만 끝내 고개를 젓습니다. 과연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예, 오늘은 해도 너무한 나의 친딸을 고발한다는 사반 가족분의 제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보자는 60대 여성입니다. 젊은 시절에 남편을 사별하고 두 남매를 홀로 키우셨어요. 근데 이 아들은 조용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착실한 학생이었는데 이 딸은 외모 꾸미기에만 관심이 많았고 행실이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렸어요. 그래서 엄마와의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등학생이 되고 딸은 결국에는 집안에 있던 귀금속과 현금을 챙겨서 가출해버렸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2년 후에 집에 들어왔어요. 예. 그런데 혼자 들어온 게 아니라 갓난 아기, 낳은 아기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아니, 고등학생 때 가출을 했는데 2년 뒤에 아이를 달고 왔다?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미성년자일 수도 있고 한 20살 정도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어머니께서는 어쨌든 손자를 데리고 왔으니까 안 받아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도대체 그럼 아이의 친부가 누구냐 한번 만나보자라고 얘기를 해서 그 친부를 만났는데 생각보다 책임감도 있고 사람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허락하시고 집 보증금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3년 정도 살았는데 3년 후에 이 딸 또 바람이 나서 애도 두고 가출해버렸다고 합니다. 세상에. 집 나간 지 2년 만에 나가지고 온 새끼를 또 집에다 놓고 또 가출을 했어요. 네. 이 제보자는 아무리 내 딸이어도 손녀까지 버리고 가는 이 딸을 사람처럼 대하기가 정말 그럼.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어. 그래서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연락을 끊은 채로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요. 야. 그런데 지난해 겨울에 갑자기 딸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고야. 예전에 말끔했던 모습은 사라지고요. 행색이 아주 초라해져서 찾아왔는데요. 제보자는 마음이 아팠겠죠. 그럼에도 넌 내 딸 아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처음엔 밀어냈는데 딸이 제보자의 다리에 막 매달리면서 엄마 정말 미안해. 제발 나 좀 살려줘요. 신용불량자고 휴대전화도 없이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결국 마음이 약해진 제보자는 딸을 다시 받아줬고요.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도 개통해주고 필요할 때 쓰라며 신용카드까지 내줬습니다. 그놈의 그 피가 뭐길래 15년 만에 그냥 와가지고 엄마 나 좀 살려줘 하니까 아이고 자 15년 만에 재회 뒤에 그래도 이 제보자 어머님 어딘가 좀 쎄한 기운을 느끼셨대요. 직접 얘기 들어보시죠. 보니까 애가 집에 와도 너무 자주 오는 거래요. 와갖고 그냥 갚이고 하더라고. 그래서 좀 속으로는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분이 이상해하고 반지 괴물이 조금 있어요. 그것도 내 것도 아니고 내 것도 물론 있지만 통화에 넣어놨거든요. 근데 그걸 또 다 가져가 푸는 거라. 아이고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야. 엄마 폐물까지 챙겨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계속 집에 자주 드나드는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현금이요, 귀금품이요 이런 것들이 하나씩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폐물함을 열어봤더니 이 어머니 귀금속뿐만이 아니라 지인이 맡겨놓은 폐물까지도 그냥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좀 싼 거는 그대로 두고 비싼 것만 귀신같이 쏙 빼서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어머님 집에는 딸 말고는 아무도 온 적이 없는데 예. 뭔가 이렇게 좀 어렵게 말을 꺼냈더니 왜 사람을 도둑으로 몰고 가냐고 오히려 적반하장 화를 냈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요. 결국에는 이 제보자분 통장에서 돈도 다 꺼내가고요. 카드까지 있는 대로 다 써서 연체까지 만들어 놓고 다시 또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결국 이 제보자 어머니 우여곡절 끝에 이 딸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정말 뜻밖의 인물이. 자, 어떻게 집을 찾아갔냐면 딸이 제보자 명의로 TV, 인터넷 가입 상품으로 해가지고 뭘 받았었는데 그 주소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거를 찾아서 그 주소로 갔는데 뜻밖의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요? 웬 남성이 나왔대요. 남성. 누구세요? 이렇게 나왔대요. 알고 보니까 그 남성은 딸의 남자친구였습니다. 근데 제보자 보자마자 하는 말이 저도 사기당했어요라고 억울함을 터뜨렸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요. 이 남성이 한테 먼저를 사기를 친 다음에 나중에 안 되니까 엄마인 제보자한테 사기를 쳤던 상황이고요. 남자친구가 그런 말 또 합니다. 저뿐만 아닙니다. 우리 누나 집에 가서 조카 금반지도 같이 훔쳐갔다라고 충격적인 고백을 쏟아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이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동거하던 남친 탈탈 털어먹고 그 다음에 이제 먹을 거 없다 싶으니까
엄마 집에 가서 이제 손을 댄 거예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다른 피해자가 또 있는데요. 자, 바로 제보자의 큰아들, 그러니까 이 딸의 오빠죠. 이 오빠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딸과 밖에서 만났다가 오빠 집도 구경을 하고 싶다고 하길래 집으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편한 차림으로 갈아입고 거실에서 동생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동생이 갑자기, 그러니까 딸이죠. 이 동생이 갑자기 통화 좀 하고 오겠다면서 옷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방에서 안 나오고 전화 소리도 안 들려서 오빠가 무슨 일인가 싶어 들어가 봤는데 웬걸 동생이 오빠 바지를 뒤지면서 지갑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딱 사파 저 그대로. 딱 걸렸죠. 딱 걸린 동생, 이번 달 휴대전화 요금이 없어서 그랬어. 정말 내가 미쳤었다 하면서 이번에도 또 눈물로 빌었고요. 제보자의 아들이자 이 딸의 오빠는 오히려 불쌍한 마음에 30만 원을 건네주면서 실수겠지 하고 넘어가줬다고 합니다. 자, 결국에 이 지금 딸이 지금 행방이 묘연하잖아요. 빨리 잡아야죠. 다리 뭐 시쳇말로 진짜 다리 몽둥이로 뭐 어떻게 하든지 해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겨우겨우 딸과 연락이 닿으셨대요. 자, 얘기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내가 딸님한테 이렇게 신방할 거라고 내가 꿈에도 몰랐거든요. 뭐라는 줄 압니까? 전화 와갖고 내보고 엄마 지 부모 보고 내보고 죽으라 합디다. 내보고 죽으라 합디다. 자, 저희가 이제 비품 처리를 했는데 자기 친엄마한테 지금 욕설을 한 겁니다. 그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어찌어찌 찾아갔답니다. 살고 있는 데서. 그랬더니 욕을 하면서 네가 뭔데 여기를 찾아오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죠. 제보자분이 너 때문에 내가 죽겠다고 하니까 그럼 죽어라라고 또 했다라는 거예요. 아, 게다가 딸이 엄마한테 그럼 죽어. 예, 그런 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들 다 어디다 썼나 봤더니 뭐 성형외과 가서 리프팅, 뭐 콜라겐 주사 이런 데다 갖다 다 썼다라는 겁니다. 정말 미칠 지경인데 이제 온갖 정이 다 떨어져서 이 제보자분도 신분증 같은 거 다시 재발급 받고 지금 딸한테 해줬던 휴대전화 이거 다 해지하고 그랬는데 또 어떻게 했는지 또 해지한 걸 또 취소해가지고 끝까지 버티면서 그 휴대전화 쓰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비밀번호까지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보자분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또 그걸 또 빼가고 있답니다. 오픈뱅킹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좀 추측을 하고 있는데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아마 뭐 여러 가지 신고 같은 것도 시도를 해보신 모양인데 이게 딸이라는 이유로 수사 같은 것도 제대로 못 받아서 지금 어떻게 막아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박 변호사님, 네. 이럴 때는 이런 괴물을 낳은 내 잘못이지 하면서 그냥 가슴만 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가족 간의 이제 재산 범죄 같은 경우 뭐 예전에는 친족 상도례라고 적용이 돼서 이 처벌 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개정이 된다 그러면 처벌의 가능성도 있고 그 말고도 남자친구는 영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죠. 거기도 절도 사기를 지금 반복을 했거든요. 등등 또 신용카드 사용한 건 또 다른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보면 습관적으로 상습적으로 계속 범죄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가족이다, 직계 뭐 비속이다 하더라도 용서할 수는 없을 상황이 아닌가 보입니다. 야, 박 교수님 진짜 이런 자식도 있군요, 진짜. 네, 저는 사실 되게 병적인 수준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폐륜을 넘어서서 너무 어렸을 때부터 같은 어떤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누군 공격하는 걸 넘어서서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고 절도를 하고 뭐 가출도 하고 이런 것을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도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도 품행장애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품행장애에서 또 이제 꽤 많은 숫자가 어른이 되면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가는데 이 딸은 이제 그런 어떤 병적인 수준까지 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일찍이 좀 혼이 나던가 아니면 치료를 받았었어야 되는데 그 시기도 넘어간 것 같고요. 지금 어머니께서 너무 이제 속상하시고 억울하고 기가 막혀서 제보를 하신 것 같아요. 얼마나 무력감도 드시고 얼마나 배신감도 드시고 얼마나 죄책감도 드시고 괴로우시겠어요. 현실적으로는 결국에는 이제 고소를 통해서 뭐 이 경계를 세울 수밖에 없고 또 이 딸의 경우에도 더 이상 그냥 두면 더 심각하게 반복이 되고 중독이 되기 때문에 좀 누군가가 막아줘야 되는 건 맞고요. 그러나 그것도 어려우시면 현실적으로 하실 수 있는 거 이제 경계를 명확하게 거리를 두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도 더 이상은 이제 괴롭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당연히 경제적으로 물리적으로는 더 이상 해주시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치료도 받을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예.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개 한 마리가 인도에서 서성거립니다. 이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데다 주변에 견주로 보이는 사람도 없는데요. 자, 그때 슝! 자전거를 타고 가는 여자아이 앞으로 개가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자, 개와 자전거 그대로 부딪히고 여자아이의 몸이 앞으로 튕겨져 나가는데요. 자전거에 치인 개는 놀란 기색으로 현장을 빠르게 떠났습니다. 이 바닥에 쓰러진 채 일어나지 못하는 여자아이를 발견한 행인들이 즉시 신고했고 아이는 곧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왜 계속 못 일어나죠? 수술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견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는데 아직 찾지는 못한 상태라고 하거든요. 개와 사람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목줄은 정말 필수입니다. 양 변호사님, 목줄 진짜 해야 됩니다. 이거요, 반려동물 키우는 거 아무나 그냥 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자격증 필요해요. 그러니까요. 다음 이어갑니다. 휠체어를 끌고 마트를 나가는 남성을 보안요원이 급하게 제지합니다. 끙끙거리며 잡아당겨보지만 휠체어에 두 남성의 무게까지 합쳐서 많이 버거워 보이는데요. 뭐예요 이거? 자, 보안요원의 제지가 계속되자 휠체어에 앉아있던 남성이 무릎 위에 있던 재킷을 휙 던지고 벌떡 일어섭니다. 재킷 아래 은밀하게 숨겨두었던 것은 다름 아닌 맥주 상자였는데요. 보안요원을 향해서 팔을 휘두르더니 맥주 상자를 시작으로 물건들을 손에 잡히는 대로 던집니다. 이거 교회 부흥에서 보던 휠체어 장면인데. 이용자인 척 한 남성은 공범과 함께 맥주 상자를 결제하지 않고 여기까지는 나가려다가 좋았어. 보안요원에게 딱 잡힌 건데요. 남성은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욕설을 퍼부었고요. 결국 강도,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지가 더 당당해 저거. 자, 다음 이어갑니다. 자전거를 탄 남성이 에스컬레이터 앞에 섭니다. 당연히 자전거에서 안 돼. 내려. 내리고 탈출을 자전거 안에 앉은 상태로 그대로 에스컬레이터를 타입니다. 내려. 한쪽 손잡이를 잡다가 옆구라는지 반대쪽을 잡아봅니다. 하지만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균형을 잃고 앞으로 굴러떨어지고 마는데요. 황당한 사고로 목격한 사람들이 남성을 돕기 위해서 황급히 모여듭니다. 남성 큰 부상은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전거 탑승이 금지인 것은 상식 중에 상식 아닌가요? 정신 좀 차리세요, 이 인간아. 교수님 진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요. 하나도 안 불쌍해. 그러니까요. 조금 불쌍하고 싶었는데 불쌍할 수 있는 이유가 너무 없고 좀 짜증납니다. 자,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마당에 팔자 좋게 늘어져 있는 개들, 오토바이를 끌고 들어오는 주인을 바라보는데요. 꼬리를 흔들며 반기는 다른 개와 달리 개구리처럼 앉아있는 개 발에 오토바이 앞바퀴가 살짝 닿았어요. 생각보다 큰 반응을 보이는 개 때문에 주인이 당황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뒤로 끄는데요. 어정쩡하게 일어선 개, 잠시 뭔가 생각하는 듯 하더니 문을 닫는 주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팔 한쪽을 들고 낑낑낑거립니다. 주인은 미안한 마음에 머리를 쓱 쓰다듬고 발을 주물러주는데 자, 맞아요. 바퀴에 닿지 않은 반대쪽 발입니다. 얘 연기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다른 개가 부러웠는지 주인에게 쫄래쫄래 다가가고 아픈 척을 한 개는 꽤나 만족스러운 얼굴인데요. 자, 저 어설픈 연기 결국 목적을 이뤘어요. 박 변호사님. 야, 이 보험 사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기범이지. 개가 저렇게 사기치는 개입니다. 왜 오른발인데 왼발 아프다고? 아이고, 이런 개가 다 있나? 약간 무섭습니다. 예.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